김민석 최고 모시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 먼저 짧게 얘기해보자면, 영광에서 민주, 진보 조국이 41, 30, 26이 나왔어요. 초반에 조국당이 앞서갔고, 후반에 진보당이 치고 나왔고, 막판에 민주당이 다 크게 뒤집은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진보 진영의 몫이었을 텐데, 큰 정당이 그렇게까지 전력투구 했었어야 하느냐. 큰 정당, 작은 정당 다 그렇게까지 전력투구 안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정하고 강화에 민주진영이 전선에서 전력투구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들었죠. 네, 저는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정에 올인했는데 여권의 차기 대권 1위가 한 지역구에 올인해서 여기서 지금 끝이에요 라고 하는 호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광화 58%였거든요. 곡성은 64, 영광이 70. 근데 부산 금정은 47%에 그쳤잖아요. 보수 1위 후보의 전력투구 치고는 끌어올릴 수치가 너무 적다. 그렇죠. 네. 금정은 고연령층이 많은 부산에서도 연령험지고, 영광은 사실은 무소속한테 호남에서 제일 많이 져본. 3번이가 졌죠. 네, 저는 부산이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강화를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는 꽤 붙었죠. 꽤 붙었고, 네. 한현희 후보님하고 제가 위로 겸 통화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20% 차이가 나는 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붙은 거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무인기라든가 오물풍선이라든가 확성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보니까 보수 정권이 꼭 안보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네. 이게 뒤집히고 있는 것을 저는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 금정은 민주당이 영광에 전력투구에서 70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거기도 막판에 전력투구에서 끌어올린 건데. 끌어올렸는데 말씀처럼 생각보단 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거기가 저희가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난리법석 났을 때. 국회의원은 못 이겼었을걸요, 아마? 국회의원은 한 번도 없고요. 구청장 한 번이 그때 한 번이 대통령 때 한 번. 이겼었을 거예요. 네. 가장 고연령층이 많은 곳이에요. 워낙 표밭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 그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 지역에서 꽤 여러 번 나왔던 이런 후보들이 또 출전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에 후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김경주 후보가 지역민과의 축적이 조금 적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면 대표 그만둘 겁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거를 우려한 표가 결집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 가면 완전히 보수가 괴멸하게 생겼는데, 저러면 국회 망하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게 보수 표심의 결집이 보통은 정권에 대한 지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을 찍은 표와 한동훈 쪽으로 결집한 표의 상당 부분이 다 윤석열 싫어요 표라는 거죠. 윤석열 싫어요 표.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은 싫어요 표가 이거 자기는 살려놔야죠. 그런데 그게 다 모아서 47%밖에 안 모였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오히려 오늘 당장 있었던 불기소, 그거의 소재로 불쏘시개로 썼잖아요. 그렇죠. 좋죠, 저희는. 그리고 진짜 승부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이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정근식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저희는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1도 관여할 수가 없는데 조전혁 같은 분이 되면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홍길동 정도 아니고 뭐 우리 당원들한테도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당이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무인기를 평양에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비난을 뿌렸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더구나 명태균까지 터진 상황이고 돌파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가지고 국지전을 만들고 계엄으로 가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닐까? 더구나 이제 방첩사 복도에 지금 노태우 전두환 사진까지 다시 걸었다고 하니 국방부 장관도 또 위험한 사람이고 또 계엄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인데 대통령 친구고 중앙고 라인이 이런 쿠데타 발생 시에 제압할 군의 요직에 가 있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제가 이제 계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계엄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에 사실은 남북 관계의 긴장 내지는 국지전 또는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의 조성 이런 것들도 여러 계엄으로 갈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말씀을 굳이 드리지는 않았고 지금도 저희가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자작극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즉 그러면 휴전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북행 무인기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딱 답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이냐 비군이냐만 남아있고 군이 그것을 몰랐으면 방공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통제를 못한 것이고 근데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도 미국을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유엔사에 의하지 않고는 통제가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어필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어필한 거죠. 지난번에 확성기 때도 그랬습니다. 오물풍선이 오니까 우리가 확성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극이 될 거라고 보니까 그때 확성기를 중간 바로 접었습니다. 유엔사와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또 분쟁이 일정 이상 가는 것에 대한 미국한테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종합을 하면은 안보실장이 NCND를 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인기에 대해서 NCND 한 것은. 예.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NSC를 가동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지금 안보 상황 점검단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다스베이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IMF 때 대통령은 YS였는데 당선자인 DJ가 IMF를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비슷한 형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야당에서 우려가 돼서 이걸 막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필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통일도 아니고 또 종전선언도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한라인이다.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한라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도 대화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라인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긴장 상황에서 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유일한 시기일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너네 책임져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라인 대용 기능이죠. 그렇죠. 니네가 이거 방치하면 여기 긴장감 높아질 것이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대화 창구를 여는 그 계기로 삼겠죠. 이걸 가지고. 과거와 달리 이번엔 러시아가 조기에 확실하게 편을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날부터. 북이 과거에 무슨 주체 사상, 주체 외교 이런 얘기를 했을 때하고 비교해도 가장 외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확실한 편을 하나 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응원을 좀 받았지만 핵을 개발했던 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그렇죠. 제재를 했죠. 오히려. 제재를 했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확실하게 손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결의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한 외교적으로 북한은 요즘 외교 잘하고 있죠. 기댈 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국제적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를 통해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정권이 새로 등장하기 전에 일정한 관계 조정을 위한 이 선을 어느 정도까지 레드라인을 갈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섣불리 국지전에 뛰어들 걸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한의 의도는 뻔히 아니까. 폭발을 했지만 자기네 땅 안에 있는 걸 폭파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 구간만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라인을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북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해도 잘 안 움직이고 저렇게 해도 잘 안 움직이면 더 세게 뭔가를 하고 그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어가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전국은 계속 나빠지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려하는 것이 이 와중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방첩사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김용현 장관이 우리가 이번에 국방위를 할 때 저 차지철 얘기를 하니까 아유 자기가 발끝도 못 쫓아간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차지철 존경하냐. 차지철 발끝도 못 쫓아간다.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이 또 못 따라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조차도 제한적으로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최대한 통제를 하고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야 유엔사 들어와서 이게 누가 했는지 좀 체크해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당장 내일 모레 통일하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년이 통일될 거라고 믿는 누군가가 용산에 있다고. 그런 게 있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뭘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기 80평생을 담은 회고록의 마지막 후기에 6페이지 중에 첫 몇 페이지를 외교 얘기만 하세요. 정말 외교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다. 내정은 그냥 어떻게 좀 회복하면 되는데 외교가 한번 꼬이면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하시거든요. 저희가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F를 극복한 DJ의 그러한 숙명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또 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DJ 때보다 지금 국제정세가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복합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지도자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외교나 국제정세에 대해서 깊이 학습이 된 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야,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훨씬 깊이 공부하고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책도 좀 다시고. 근데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이나 정부가 생각이 없잖아요.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자기 정권의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지난번에 계엄에 대해서 경고하셨듯이 군사적 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다. 이 경고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구나.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패배해서 영국에 가 계실 때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괄 타결, 소위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카터 평양 특사를 제안했었습니다. 그게 그 상황을 푸는데 기여했고 그때 정말 국민들이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라인의 문제 포함해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 간에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제기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아니 저는 최근에 다들 명태구인에 달려가고 선거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따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대표님하고 어제도 사실은 외교안보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생각을 깊이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라서도 다행이고 이재명 대표라서도 다행이네요. 전쟁이라는 게 누가 내고 싶어서 내나 그리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군통수권자고 헌법상 제일 중요한 임무는 외교안보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그리고 국정은 이제 지가 아니라 부의가 하는 거니까. 지, 비 아세요, 요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새. 지가. 하여튼, 우리 지가 이거를 고민하고 해결할 응?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정부가 지금 제가 준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요새 표현을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자기의 문제로 이 국가의 상황을 고민하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서. 없는 것 같아요. 예. 외교안보에 대한 고민이 커서 사실 오늘 시간을 따로 마련한 거거든요. 국지전 막아주세요.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의 좀 지도부라든가 이렇게 구성하는 분들이 외교안보 쪽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행이다. 국지전 꼭 막아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